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하세요. 저는 1975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죠.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와 식당 설거지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저는 네 남매 중 둘째였어요. 오빠 하나, 그리고 동생 둘. 우리 집은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공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항상 전교 1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서울대에 보내야 한다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저는 여전히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제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대학이 불가능하다는 걸요. 1993년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18살이었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상담실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은 제 성적표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충분히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요. 장학금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형편을 아시잖아요. 오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어요. 제가 대학을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혼자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도서관에 앉아서 두꺼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캠퍼스를 걷고 그런 평범한 대학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우리 집은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있었고 아버지 병원비도 있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들어질 순 없었어요. 졸업식이 끝난 다음 주였습니다. 1993년 3월, 저는 집 근처 작은 봉제 공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공장은 좁고 어두웠어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봉틀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20명 정도의 여성 노동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공장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야, 신입, 여기 앉아서 언니들한테 배워.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봉틀 앞에 처음 앉았을 때의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낯선 기계 소리, 어색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하는 막막함이었죠. 옆자리 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이지? 괜찮아, 천천히 해. 나도 처음엔 손 다 찔렸어. 그 말대로였습니다. 첫날 저는 손가락을 2번 찔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감으면서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공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집중력과 끈기는 공부에만 쓰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공장장님이 저를 칭찬하셨어요. 야, 영희야, 너 진짜 일 잘한다. 다음 달부터 5만 원 더 줄게.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꿈을 향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대학교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994년 봄, 저는 어느덧 19살이 되었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해서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꿈을 꿀 시간은 없었어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늘 타던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표지를 보니 철학책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책을 쳐다봤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철학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책이 눈에 띄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대학생이었어요. 당시 21살이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엔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죠. 준호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학 생활, 철학, 인생, 꿈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는 준호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을 포기한 이야기, 공장에서 일하는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요. 준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미뤄둔 거예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짧은 만남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준호를 만날 때면 공장에서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준호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빛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반 버스 정류장에서 우리는 만났어요. 처음엔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각자의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길어졌죠.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까지 버스를 여러 대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철학과 대학생이었어요. 21살이었지만 어른처럼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철학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준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꿈이 없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꿈이요? 있었죠.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준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좋았어요. 동생들한테 숙제 봐주고 친구들 시험 공부 도와주는 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웃는 게 좋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전 고졸이에요. 대학도 못 갔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돼요?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야간 대학도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포기하는 건 세상에 큰 손실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나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준호와 저는 매일 만났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영희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영희 씨를 좋아해요. 처음 본 날부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리고 너무 기뻐서요.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19, 준호는 21살이었죠.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항상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어요. 때로는 학교 수업을 빠지면서까지요. 우리는 공원을 걸었고 저렴한 분식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절대 자신을 낮게 보지 마세요.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공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준호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자취방으로 초대했어요. 대학 근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책들이 가득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준호는 제게 커피를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저는 졸업하면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제가 취직하면 당신은 대학에 보낼게요. 함께 꿈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조심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실수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제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시작되지 않았죠. 불안한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어요. 준호야, 나 할 말이 있어. 준호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준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제가 부모님 설득할게요. 학교는 휴학하고 일을 구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이에요. 함께 이겨내요. 우리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격렬한 반대였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안 간 공순이랑 무슨 결혼이냐고. 준호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걸 어떻게 보냐고. 준호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냐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낙태하고 빨리 정리하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묵었지만 오래 있을 순 없었죠. 결국 저는 싸구려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준호도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임신 3개월째였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입덧이 심했고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옆자리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영희야,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언니들한테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공장에서 잘릴 게 뻔했으니까요. 준호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만날 수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준호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항상 웃으려고 애썼죠. 영희야, 내가 돈 모아서 우리 집 얻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준호의 인생을 제가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준호와 만났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뭐야? 산부인과 진료비. 제대로 검진 받아야 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야. 당연히 챙겨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임신 4개월째 저는 첫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동네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기예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화면 속 작은 생명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할 거야.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두려웠던 거예요. 21살의 대학생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요. 임신 5개월째 드디어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공장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야, 영희야, 너 임신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장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이. 결혼은 했어?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공장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안한데, 너 그만둬야겠다. 임신부 일 시키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공장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정리해.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준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자. 지금 갈게. 우리는 고시원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어요.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부모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 이제 5개월이잖아. 낙태도 못하는 시기고 부모님도 받아들이실 거야. 저는 희망을 가져보려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며칠 후 준호는 다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심한 반대였어요. 준호의 아버지는 준호를 때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준호의 어머니는 준호에게 돈을 쥐어주며 말씀하셨대요. 이거 가지고 가서 해결하고 와. 낙태든 입양이든 빨리 정리하라고. 준호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게 돌아와서는 울었어요. 미안해, 영희야. 내가 무능해서 부모님도 설득 못하고.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해낼 거야. 하지만 말과 달리 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임신 6개월째 저는 고시원비도 밀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야, 이번 달 월세 언제 줄 거야? 내일 드릴게요. 하지만 내일이 와도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고시원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24시간 찜질방에 갔습니다. 5,000원으로 하룻밤을 버텼죠.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아기는 뱃속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준호는 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야,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너도 힘든 거 알잖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방으로 가자. 거기서 같이 지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준호의 원룸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둘이 함께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학교는 거의 나가지 못했고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우리 둘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휴학할까봐.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게.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안 돼.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 졸업은 나중에 해도 돼.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쟤 때문에 준호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저는 준호의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저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8만 원을 받는 막노동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탔습니다. 제가 물수건으로 준호의 얼굴을 닦아주면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준호가 얼마나 힘든지를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셨어. 500만 원이었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이 돈 들고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안 그러면 너를 완전히 끊겠다고. 유학할 기회도 포기해야 한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학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었어. 내년 봄에 갈 예정이었어. 하지만 내가 포기했어. 너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위해 그렇게 큰 기회를 포기했다는 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그 돈은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안 받았어. 아버지한테 돌려드렸어. 그리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희야, 엄마야. 집 앞으로 좀 나와봐. 집 앞이요? 저는 준호의 원룸 주소를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의아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어머니와 오빠가 서 계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어머니는 제 배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 크게 만들었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엄마가 알아봤어. 입양 보내는 거.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입양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 혼자 어떻게 키워? 아빠도 없고 돈도 없는데 아기를 위해서라도 입양 보내는 게 나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 이 아이 키울 거예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현실을 봐. 너 지금 20살이야.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잖아. 아기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엄마예요. 제가 낳을 거고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입양 기간에 알아봤어. 좋은 가정으로 보내준대. 아기도 행복할 거야.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네가 고집 부려서 뭐가 달라져? 결국 아기만 불행해질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다시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영희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를 쫓아낸 거 잊으셨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그래도 넌 내 딸이잖아. 내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래.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영희야,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지금 결정해야 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입양 보내래.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입양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키우자.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서도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를요. 임신 8개월째 저는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는 자주 깼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열심히 움직였어요. 발로 차고 팔로 밀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아픈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준호야,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다쳤어. 손가락을. 저는 깜짝 놀라 준호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병원 갔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일주일 쉬면 된대. 하지만 일주일을 쉬면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밥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전기세도 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원룸문을 두드렸어요. 야, 월세 3개월째 밀렸어.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나가야 돼. 준호가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번 주까지야. 문이 닫히고 저와 준호는 마주봤습니다. 어떡하지?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출산은 한 달 남았는데 집도 곧 잃게 생겼고 돈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 무릎 꿇고 빌어볼게. 저는 준호를 말리고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돌아왔어요. 얼굴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기만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여자랑 아기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유학 가라고.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때리셨어.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임신 9개월째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국 원룸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준호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잤고 저는 다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찜질방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직원이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여기서 출산하는 거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어디서 아기를 낳아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영희야, 내가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군대 가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왜 갑자기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군대 가면 월급이 나와. 적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어. 그리고 제대하면 취직도 더 쉬워질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금 당장은 도와줄 수 없지만 2년 후에 돌아오면 제대로 책임질게. 저는 준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21살의 청년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요. 알겠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화 안 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내봤자 뭐가 달라져요. 당신도 힘든 거 알아요. 준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 준호는 입대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헤어질 때 준호는 제게 작은 봉투를 쥐어줬어요. 이거 아껴 써. 내가 모은 돈 전부야. 봉투 안에는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몇 달간 모은 돈 전부였어요. 고마워. 준호가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곧 돌아올게.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태어나.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꼭 잘 나아. 편지 많이 쓸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버스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20살의 임신부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손에 쥔 8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아기를 낳고 방을 구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제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출산하고 당분간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요? 거기 갈 수 있나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신청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 후 저는 미혼모 시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그곳에는 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16살부터 30살까지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방을 배정받았어요. 2명이 함께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23살의 언니였어요. 언니도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지? 여기 적응하려면 시간 걸릴 거야.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 비슷한 처지야.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시설에서는 하루 3끼 밥을 줬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임산부를 위한 식단을 짜주셨어요.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건강해요. 조금 작긴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설 생활이 마냥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엄격했어요.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했고 외출할 때는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시설 직원 중 몇몇은 우리를 동정의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직원은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어요. 준호야, 잘 지내? 나는 지금 시설에서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곧 우리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무 기대돼.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영희야, 편지 받았어. 시설에서 지낸다니 다행이야. 나는 여기서 열심히 지내고 있어. 아기 낳을 때 곁에 못 있어서 미안해. 꼭 건강하게 낳아. 사랑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도 힘들 텐데. 그래도 서로 버티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룸메이트 언니를 깨웠어요. 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언니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진통인 것 같아. 빨리 선생님한테 알려야 돼. 직원 선생님이 오셨고 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동네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나을 것 같아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저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혼자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진통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준호야, 나 지금 너무 아파. 옆에 없어서 서운해. 마음속으로 준호를 불렀어요. 그리고 밤 11시 23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요? 간호사 선생님이 깨끗이 씻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작고 빨갛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가야, 엄마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기는 제 목소리를 듣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1994년 12월 5일,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20살이었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미혼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겐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아기와 함께 시설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언니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귀엽다. 이름은 지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 준우의 준자를 넣었어요. 언니가 아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잘 컸다. 저는 아기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어렵게 시작했지만 우리 꼭 행복해지자.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준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기를 돌보며 시설에서 지냈어요.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준우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작지만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시설에서는 출산 후 3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스스로 나가서 살아야 했어요. 시설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씨 이제 2개월 남았어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아기를 맡길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룸메이트 언니가 조언해줬습니다. 영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기 키우면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어. 나는 입양 보내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도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이게 아기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준우를 키울 거예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결정이니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준우를 안고 잠들 때면 이 아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준우가 생후 2개월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문 9일란을 보고 여러 곳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아기가 있으세요? 그럼 힘들겠는데요. 아기를 맡길 곳은 있으세요? 없으시면 일하기 어려울 텐데요. 하나둘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방 보조 일자리를 겨우 구했어요. 하루 4시간, 일당 2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시설장 선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준우를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셨지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준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영희 씨,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는 못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장님이 난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주방장이 정규직 사람을 구했대요. 미안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달간 번 돈은 60만 원. 방을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지관을 다시 찾아갔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워하셨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영희 씨, 시설은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요. 다른 미혼모들도 대기하고 있어서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양을 고려해 보는 건 어때요?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내가 준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준우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시설에서 나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큰 가방 하나와 준우의 작은 물건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룸메이트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어디 갈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나가봐야죠.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날 저는 준우를 안고 시설 문을 나섰습니다. 2월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추웠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일단 찜질방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기와 함께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아기 데리고 못 들어와요. 고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요. 저는 준우를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거였죠.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 분유를 탔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준우에게 수유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혹은 무관심한 눈빛.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역 대합실 구석에 앉아 준우를 품에 안고 버텼어요. 준우는 제 품에서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순 없는데,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지하철역, 24시간 패스트푸드점, 공원. 저와 준우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손에 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누군가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드세요? 많이 놀랐어요. 저는 황급히 물었습니다. 제 아기는요? 제 아기 어디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기는 보호소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보호소요? 네, 일단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준우를 데려가야 했어요. 보호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로요?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와서 데려갔어요. 외할머니와 외삼촌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달 만에 가는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준우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양 보냈다. 저는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없잖아.
아기 위해서 좋은 집으로 보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리로요? 제 아기예요. 제가 낳은 애란 말이에요. 오빠가 나왔습니다. 영희야, 진정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에요. 당장 어디로 보냈는지 말해요. 하지만 어머니와 오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요, 엄마. 준우 어디 보냈는지 말해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서류도 다 끝났어. 포기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입양 기관마다 찾아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았어요. 저는 절규했습니다. 저도 보호자예요. 엄마예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외할머니 동의로 입양이 진행되었고 이미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저는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경찰서도 가고 구청도 가고 입양기관도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어느 날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희야, 아기 잘 키우고 있어? 나는 여기서 널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 제대하면 꼭 찾아갈게. 저는 편지를 들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아니, 빼앗겼다고. 저는 준호에게 답장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호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어요. 입양 기록은 봉인되었고 준우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곁에서 사라졌어요. 생후 3개월의 아기였는데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무능해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찾겠다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다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30년이나 걸릴 줄은요. 준우를 잃은 후 저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매일 눈을 떠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길을 걸어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준호가 제대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만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준호를 피했습니다. 준호가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제 어머니를 찾아가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결국 준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준호를 잃고 준호마저 잃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2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준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청소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일했어요. 왜 그렇게 일했냐고요? 준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모으면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5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봉제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모은 돈으로요.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작업실이었어요. 중고 재봉틀 3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일을 시작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티셔츠 한 장에 500원. 하루에 100장을 만들면 5만 원이었어요.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면서 준우 생각을 했어요. 준우야,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엄마 생각은 하니? 눈물이 나면 닦고 다시 일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1년 후 저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작업실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였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회사를 설립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제대로 된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IMF가 터졌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할 뻔했어요. 저는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버텼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제 월급을 받지 않으면서요. 1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살아남았어요. IMF가 끝나고 다시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이 되었고 매출도 크게 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준우 때문이라는 걸요. 준우를 잃은 죄책감이 저를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준우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눈이 떠져서 다시 일했습니다. 일을 하면 준우 생각을 덜 할 수 있었거든요. 40살이 되던 해 저는 입양기관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이에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입양 기록은 봉인되어 있고 친부모가 찾을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사립탐정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입양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오빠가 불법으로 진행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따졌어요. 엄마, 대체 어디로 보낸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치매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오빠가 알아서 했어.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빠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입양기관 사람이 와서 데려갔어.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준우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살이 되던 해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 중견기업이 되었고 직원도 200명이 넘었어요. 저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요.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준우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준우를 찾고 있었어요. 입양인 찾기 단체에도 가입했고 DNA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했습니다. 혹시나 준우가 저를 찾으면 연결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2025년이었습니다. 준우를 잃은 지 30년이 지났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이제 저도 늙었구나. 준우는 지금 31살이겠죠. 어떻게 생겼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매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제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지원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선발해. 보통은 인사팀에 맡기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지원자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김준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우.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흔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펼쳤어요. 생년월일을 봤습니다. 1994년 12월 5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나이도 정확히 31살. 그리고 이력서 특이사항에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준우야, 내 아들이야. 30년 만에. 드디어. 저는 이력서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면접 일정을 잡아줘. 내가 직접 볼 거야.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날을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준우야, 이제 곧 만날 수 있구나. 엄마가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이제 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준우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우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우는 생후 3개월에 입양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입양 부모님은 40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선택하셨대요. 준우는 그 가정에서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대요. 입양 부모님은 준우가 5살 때 사실을 말해주셨습니다. 준우야,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준우는 어린 나이였지만 느낄 수 있었대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요. 입양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준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다른 분이 낳아주셨어. 준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알게 되었죠.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준우야, 너는 엄마 아빠 안 닮았다.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대요. 닮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중학교 때 준우는 반항기를 겪었습니다. 입양 부모님과 자주 다퉜어요. 당신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요. 입양 어머니는 그 말에 많이 상처받으셨대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를 낳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키웠잖아. 준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요.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였을까? 고등학교 때 준우는 입양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제 친부모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입양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입양 기록이 봉인되어 있어서 알 수 없어. 준우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찾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후 준우는 혼자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제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나요? 담당자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입양 당시 기록이 조작되어 있어요.
이름도 주소도 전부 가짜예요. 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평생 찾을 수 없다는 건가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친부모님이 먼저 찾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준우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나를 낳은 사람은 나를 찾지 않는구나. 정말 나를 버린 거구나.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준우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혹시나 친부모님이 찾으면 연결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입양인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는 준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50년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친부모를 찾았지만 거절당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준우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찾아도 거절당할까? 아니면 평생 찾지 못할까? 대학을 졸업한 후 준우는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네요? 준우는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입양아입니다. 어떤 회사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해했어요. 준우는 여러 번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회사의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중견 의류기업이었어요. 회사 소개를 읽다가 준우는 놀랐습니다. 회장이 여성이었고 가난에서 시작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준우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저를 이해해 주실 수도 있겠다. 준우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 솔직하게 적었어요. 저는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상처이자 제 동력입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 준우는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면접 통보가 왔어요. 준우는 긴장했습니다. 이번엔 꼭 붙고 싶었어요. 면접 전날 밤 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입양 어머니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준우야, 괜찮아?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입양 어머니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준우는 똑똑하잖아. 준우는 입양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나를 낳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면접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면접실 앞에 섰어요. 다른 지원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준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평범한 옷을 입은 여성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준우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인사팀 직원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은 준우를 보는 순간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준우는 의아했지만 면접에 집중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우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배경이 아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며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서 있던 그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준우는 그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면접에 집중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준우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잘했을까? 붙을 수 있을까?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준우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했구나. 하지만 준우는 몰랐습니다. 그날 면접장에 서 있던 그 여성이 자신을 30년 동안 찾던 친어머니라는 것을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준우를 만난다. 30년 만에 제 아들을 만난다. 어떻게 생겼을까? 제 얼굴을 닮았을까? 준호를 닮았을까?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없으신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면접 있잖아. 내가 직접 볼 거야. 비서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신입 면접을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저는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떨렸어요. 준우가 저를 알아볼까? 아니, 알아볼 리 없지. 생후 3개월에 헤어졌는데. 하지만 저는 준우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의 본능으로요. 면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면접실에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뒤에서 지켜볼게. 지원자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놀랄까봐 그랬어요. 준우를 보는 순간 울까봐. 그래서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장 정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입는 평범한 바지와 블라우스로요. 머리도 풀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면접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준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어요. 얼굴은 준우를 닮았지만 눈은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준우는 면접관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준우입니다. 31살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는 입양아로 자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누가 저를 낳았는지,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들었어요. 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이 조작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내가 있잖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준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배경이 아닌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가 저를 낳았든 누가 저를 버렸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친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나요? 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원망스럽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찾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찾았어, 준우야. 엄마는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하지만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면접관이 또 물었습니다. 입양 부모님과는 관계가 어떤가요? 준우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진짜 부모님은 누구일까? 저를 낳은 분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정도로요. 여기 있어, 준우야. 엄마가 바로 여기 있어.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경력과 포부를 이야기했어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저는 구석에서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아들. 이제 눈앞에 있는데 말을 걸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준우가 인사하고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지마. 아직 가지마. 하지만 준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인사팀장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면접 결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준우 합격시켜. 비서가 물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괜찮았는데 김준우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이어야 해.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지시를 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준우의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우야, 너를 만났어. 30년 만에 만났어.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준비가 되면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며칠 후 준우에게 합격 통보가 갔습니다. 저는 준우가 첫 출근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떨리고 두렵고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준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30년 만에 제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준우의 첫 출근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에 일찍 나갔어요. 준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준우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준우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준우는 여러 부서를 돌며 인사했어요. 사람들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잘 컸구나, 준우야. 정말 잘 자랐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준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바라봤어요. 준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준우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를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준우를 불러 이야기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준우는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저도 말할 의무가 있어. 30년 동안 미뤄왔던 이야기. 이제 할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김준우 씨를 회장실로 불러줘. 비서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을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준우에게 연락했어요. 30분 후 준우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준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제 아들. 이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준비했던 말인데 막상 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기다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 씨 면접 때 말씀하셨죠. 입양하라고.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부모님을 찾고 있다고. 준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업무와 관련 없는. 저는 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우 씨 생년월일이 1994년 12월 5일 맞나요? 준우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준우에게 사진을 건넸어요. 준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 여성이 저예요.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20살에 당신을 낳았어요. 미혼모였죠. 준우는 사진을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전교 1등이었지만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했죠. 그러다 당신 아버지를 만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요. 준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랑했지만 너무 어렸어요. 임신을 했고 부모님들의 반대를 받았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일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다 과로로 쓰러졌어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어머니와 오빠가 당신을 몰래 데려가 입양을 보냈어요. 제 동의도 없이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서, 구청, 입양기관, 모든 곳을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고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준우는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말했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언젠가 꼭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에 매달렸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 당신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 후 준우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될까봐, 당신이 저를 거절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저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였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단 하루도 버린 적 없어요. 빼앗긴 거예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군대에 갔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을 잃었다는 걸. 그래서 헤어졌어요. 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당신 이름에 그분의 준자를 넣었어요. 준우는 자신의 이름을 보며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둘 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원망했어요. 저를 버린 사람을.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에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20살에 혼자서.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동안의 죄책감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저를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울었어요. 30년을 기다렸던 그 말. 드디어 들었습니다. 준우도 울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제 아들을 안았어요. 준우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입양 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결정해요. 그분들은 당신을 사랑으로 키우신 분들이에요. 저는 당신을 낳았지만 그분들이 당신을 키우셨어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며칠 후 준우는 입양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입양 어머니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말씀하셨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서 다행이구나. 너를 그렇게 찾았다니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입양 아버지도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여전히 내 부모야. 하지만 친어머니도 만나렴. 그분도 내 엄마니까. 준우는 그 말을 전하며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준우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분들께. 한 달 후, 저는 준우의 입양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준우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입양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준우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양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함께 준우를 지켜주면 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 준우, 그리고 입양 부모님. 이상하게 가족 같았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준우라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우와 단둘이 걸었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이었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 물어봐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 준우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찾아뵙고 싶어요. 저는 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 함께 찾아보자. 준우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제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의 사진과 편지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 준우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으며 태어난 아이인지. 다음 날 회사에서 준우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장과 직원이 아니라 엄마와 아들이었어요. 물론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님과 김대리로 불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요. 다른 직원들은 왜 회장님이 신입사원과 밥을 먹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회사 정말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으니까 더 좋아. 준우도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해지자. 30년 동안 놓쳤던 시간.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만들어가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엄마와 아들의 재회.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30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제 아들을 만났습니다. 준우도 30년을 궁금해했고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엄마와 아들로서.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찾으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